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건입니다. 신간혁명 제3권 평화의 빛 253페이지부터입니다. 평화의 빛.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은 대보리사의 큰 탑이 석양에 물들기 시작할 무렵 부다가야를 뒤로 했다. 동양강포에 이정표를 세우고 평화의 빛을 비추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연 1961년 2월 4일을 신이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탄 차에는 니타스 법주와 기요하라가스, 미카와 겐지가 동승했다. 니타스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혹시 시간이 있으면 영추산에 들르고 싶군요. 알았습니다. 영추산에서 사진을 찍기로 하죠. 신이치가 대답하자 니타스는 웃음을 지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영산일의 엄연미산, 영산일에는 엄연이 아직 흩어지지 않고의 의의를 담은 기념 차용이군요. 차는 파트너를 향해 저녁 노을에 물든 대평원을 달렸다. 차 안에서 신이치는 인도인 운전기사를 배려하여 자주 주스나 과자를 권했다. 그러나 좀처럼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권하다 과자를 다른 상자에 나누어 건네주자 그때서야 기뻐하며 먹기 시작했다. 미카와가 신이치에게 설명했다. 인도에서는 주인과 고용인이 함께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권해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회에서는 지금도 예전의 카스트 제도에 의한 신분차별이 남아있고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인도인이 부당하게 차별받아온 만큼 인도의 민중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평등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신이치는 그 차별의 역사에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인간의 평등을 설하는 불법의 빛으로 하루빨리 인도의 민중을 감싸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해질 무렵 마침내 라지기르에 도착했다. 이곳 라지기르는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 라자그리하가 있어 번영했던 지역으로 영추산도 이곳에 있다. 그 한 모퉁이에 콘크리트 건물이 있었다. 밖에 있던 사람에게 물어보니 거기에서 온천이 솟는다고 한다. 건물 계단을 올라가자 아래에 샤워실 같은 코너가 보였다. 그곳에는 몇 사람이 샤워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인도에는 온천이 드물다고 한다. 니타스가 말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군요. 영추산 바로 근처에서 온천이 솟는다니. 물은 더러움을 씻어 깨끗이 한다. 그것은 청정한 불토의 상징이기도 하다. 법화경의 개경인 무량경에는 비유하면 물이 능히 더러운 때를 씻듯이 법수도 또한 이와 같아 능히 중생의 모든 번뇌의 때를 씻는다. 법화경 병개결 88쪽. 니타스는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말했다. 화엄경에서는 보리심을 샘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리심은 마치 용천과 같고 지혜의 물을 생기게 하여 끊임이 없는 고로 라고 있지요. 결국 깨달음을 향한 구도심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아무리 퍼내어도 끝이 없는 지혜의 물이 생기게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샘물이 그것도 인도에서는 보기 드문 온천이 영추산 바로 근처에서 솟는다니 감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총본산에서 5년 전부터 솟기 시작한 물이 생각나는군요. 그때 도다 선생님은 앞으로 있을 등산회를 위해 총본산에 풍부한 음료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시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몇 번이나 지질 조사를 했지만 그 근처의 용암층 밑에는 수맥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업자들이 시추를 했는데도 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다 선생이 진지하게 기원하신 후 업자에게 다른 장소를 파보게 했더니 수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다 선생은 광선유포가 가까워질 서상이라고 기뻐하시며 수도제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정법에 홍룡이 있는 곳에 샘물이 용출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에 온천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석촌도 이 온천을 사용했을지 모르겠군요.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심신을 회복하고 영추산에 올라가 법을 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늦어 영추산에는 올라갈 수 없겠군요.
니타스는 아쉬운 듯 황혼이 짙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본전이 계시는 곳이, 광선유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추산이므로 우리들은 항상 영추산에 있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신씨가 말하자 니타스는 유쾌하게 큰 소리로 웃었다. 옳은 말입니다. 일행이 파트나의 호텔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경이었다. 모두 대임을 완수한 기쁨과 안도에 피로가 몰려왔지만 기분만은 좋았다. 다음 날 오전 야마모토 신씨 일행은 겐지스 강으로 향했다. 겐지스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기 위해서였다. 강변에는 이날도 화장하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일행이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기 시작하자 신기한 듯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다. 모두 7, 8세 정도였을까?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며 함께 모래나 자갈을 모아주었다. 아이들의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눈은 반짝반짝 맑게 빛났다. 신씨는 준비해온 볼펜 등의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천진스럽게 덩실거리며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 결코 좋은 편이 아니었다. 신씨는 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떠한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자 가슴이 아팠다. 사람으로서 무엇이 행복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아이들이 빈곤에 허덕이지 않고 각자의 능력을 개화시키기 위해 면하게 힘쓰며 마음껏 사회로 날개쳐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당연히 어른들의 의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다 조세이가 겐지스의 모래나 세계 각지의 좋은 자재를 모아 대객전을 건립하자고 한 것은 단지 대객전이라는 건물을 장엄하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세계 각지의 번영과 평화를 염원하는 그의 강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 신씨는 그렇게 생각하자 자신의 양 어깨에 짊어진 사명과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겐지스 강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한 후 일행은 파트나 박물관을 견학했다. 파트나는 옛날에는 파탈리 푸르트라고 불렀고 몇몇 왕조가 수도를 삼았던 유서 깊은 땅이다. 박물관에는 그 역사가 숨쉬고 있는 인도 미술의 정수가 진열되어 있었다. 더욱이 마우리아 왕조의 제3대 왕인 아소카 대왕과 같은 시대의 유물로 생각되는 사자나 소의 형상을 한 장식 등이 흥미를 끌었다. 이 아소카 대왕에 대해서 서양의 학자들은 처음엔 불교의 전설상의 인물이라고 했다. 1837년에 인도의 고대 문자가 해독되고 난 후에 아소카가 남긴 다수의 비문을 통해서 그가 실존 인물이며 법에 따라 통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말하자면 철인왕으로서 인류 역사상 빛나는 아소카도 줄곧 역사의 땅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다. 파트나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파트나 공항을 출발한 일행은 2시간 후에 다음 방문지인 캘커타, 지금의 콜카타에 도착했다. 이곳은 영국 식민지 시대의 수도였던 것으로 도시는 사람들로 붐볐으며 활기에 넘쳤다. 야마모토 신씨는 캘커타에 특별한 애정이 있었다. 그가 경애하는 시성, 타고르가 태어나 자라고 죽은 땅이기 때문이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시인일 뿐만 아니라 소설가, 극작가, 음악가, 화가이기도 했으며 나아가 위대한 교육자, 철학자로서도 알려져 있다. 그는 1861년 5월 많은 인재를 배출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다. 소년 시절부터 시의 재능을 발휘하였고 영국에도 유학했다. 그는 일족의 토지관리사가 되어 고향인 벵골 지방의 농민 생활을 직접 체험했다. 이 체험을 통해서 그는 무지와 빈곤과 비참에 허덕이는 조국의 현실을 실감했다. 그것은 타고르에게 정치와 사회에 대한 자각을 촉구시켰고 예리하고 풍부한 사회 비판을 담은 여러 작품을 저술하는 원천이 되었다. 1901년 타고르는 캘커타에서 약 80마일 정도 떨어진 샨티니케탄, 평화의 마을이란 뜻의 기숙학교를 창설했다. 영국의 지배된 교육이 아니라 벵골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구김살 없이 아이들의 전인격을 키우는 창조적인 교육을 지향했다. 이 학원이 바로 훗날의 비스바바라티 대학이다.
또한 그는 인도 농민의 자립을 위하여 농촌 개선 운동을 추진했다. 그는 현실에서 떨어진 문학세계에 틀어박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회개혁을 위해, 민중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시인이었다. 1905년 식민지 정부의 총독인 벵골주를 힌두교도의 거주지와 이슬람교도의 거주지로 분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종교 간의 대립을 부추겨 반영운동에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이 책모에 타고르는 격분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호소하고 애국가를 만드는 등 항의 대보의 선두에 섰다. 타고르가 쟁취하려고 한 것은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자유였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한 동포들에게 폭력으로 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고 계속 호소했다. 그러나 운동은 과격하게 변해갔다. 이미 그것은 타고르의 비폭력 신념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는 운동에서 멀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타고르는 심한 비난을 받았다. 타고르는 어디까지나 인간애를 지향한 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그 신념의 초석에는 우파니샤드 철학과도 상통하는 깊은 천리가 있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버마 일열을 설한다. 개인의 자아를 의미하는 아트만과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의 일치를 이상으로 삼았다. 타고르는 그 원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불교에서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사다나 생의 실현이라는 제목의 저서 속에서 램프를 비유로 말하고 있다. 기름을 가득 채워놓기만 한 램프는 자신의 목적을 모르는 빛을 잃은 자아와 같다. 그러나 그 가득 채운 기름을 희생하여 불꽃을 태워 주위를 비출 때 비로소 램프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여기에 불타가 교시하려고 했던 길이 있다고. 그는 작은 자아가 영원한 것, 보편적인 것과 합일하여 더 큰 최고자아를 지향해 가는 삶의 방식을 자신의 신념으로 하여 인생의 고난에 도전해 갔다. 타고르는 1902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며 그로부터 몇 년 사이에 2명의 자식을 차례로 잃었다. 그러나 그때도 유한 속에서 무한의 혼을 탐구하며 펜을 놓지 않고 시련을 극복했다. 그 속에서 써낸 시집 기탄잘리, 신에게 바치는 송가로 그는 1913년 노벨 문학상에 빛났다. 그것은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이었다. 주위의 평가는 손바닥을 뒤집듯 일변했다. 캘거타 대학은 박사학위를 증정하고 영국 정부도 나이트 기사자기를 수여했다. 그러나 1919년 펀잡주의 암리차르에서 영국군이 민중학살 사건을 저지르자 타고르는 결연히 나이트 자기를 반납했다. 그 행위는 인도 민중의 자존심을 소생시키고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또 그와 마하트마 간디의 깊은 우정은 유명하다. 의견의 차이는 있었지만 혼외벗이었다. 역사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는 격동기의 두 정신의 거인은 민중의 대지를 개척해갔다. 타고르가 가장 붕괴한 것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며 국가가 국가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이 중국 침략을 개시하자 군국주의에 대한 분노를 시로 읊었다. 자주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크게 실망했다. 더구나 그 무렵 극동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독일이 공약을 개시하여 전쟁은 세계로 확대되어 갔다. 타고르의 근심은 깊어져 마침내 병상에 눕게 된다. 그래도 시인은 항상 유머를 잃지 않았으며 마음은 생기에 넘쳤고 쾌활했다. 그리고 시를 쓸 체력이 다했는데도 최후의 최후까지 전쟁이라는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를 규탄하는 시를, 생명을 찬탄하는 시를 구술로 계속 읊어갔다. 1941년 8월 7일 타고르는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80세의 나이로 캘커타의 자택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인도의 정신의 왕자라고나 할 타고르에게 깊이 공감했다. 청년 시절 용돈을 모아서는 헌책방으로 달려가 마음의 갈증을 풀기라도 하듯이 읽었던 한 권의 책이 타고르의 시집이었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타고르가 살았던 캘거타의 깊은 친근감을 느꼈다. 공항에서 신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도시의 혼잡을 바라보며 타고르가 사랑했던 벵골 민중의 열기를 느꼈다. 도시에는 노면 전차가 달리고 차와 차 사이를 누비듯 인력거가 달리고 있었다.
호텔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때 아닌 인파가 몰려들었다. 이 호텔에 묵고 있는 어느 유명한 영화 배우를 한 번이라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한다. 당시는 일본에서도 영화가 인기를 모으고 있었는데 인도에서도 영화가 민중의 최대 오락인 것 같았다. 그 호텔에도 도다 조세이가 생전에 친하게 지냈던 실업가가 머물러 있었다. 신씨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이 실업가가 신씨의 방을 찾아왔다. 두 사람의 화제는 도다에 대한 추억으로 모아졌다. 야마모토 씨, 도다 씨의 훌륭한 점은 학회를 조직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학회는 여기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조직의 시대입니다. 조직이 있는 곳은 발전합니다. 신씨는 말했다. 확실히 그런 일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라면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회사도 조합도 전부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직화하여 발전하는가 하면 반대의 면도 있습니다. 조직은 정돈되면 정돈될수록 경직되고 관료화되어 갑니다. 조직이란 인간의 몸에 비유하면 골격화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필요 불가결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도다 선생님의 위대함은 그 조직을 항상 활성화시켜 인간의 따뜻한 피가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격려이고 지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선생님께 직접 지도를 받고 인생 최대의 궁지에서 벗어난 인간으로서 소생한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됩니다. 고뇌를 안고 죽음까지 생각하고 있을 때 격려를 받아 신심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사실 그것이 바로 학회 발전의 원천입니다. 동지가 도다 선생님을 경애한 것은 선생님이 회장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선생님 덕분에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고 행복해졌다는 체험과 실감이 모두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품게 했던 것이요. 따라서 각자가 도다 선생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정하고 기쁘게 광선유포 활동에 면료해 온 것입니다. 동지는 결코 선생님의 역직이나 입장에 따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도다 선생님이 회장직을 그만두셨다고 해도 선생님은 변함없이 모두의 선생님이고 불법의 지도자이며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실업가는 놀란 듯이 신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연 그렇군요.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 동시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회를 논하는 평론가나 매스컴도 줄곧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비판만을 일삼아왔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저도 학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군요. 또 그렇게 학회를 비판하는 배경에는 아마 질투도 있을 겁니다. 도다 씨에 대해서나 또는 학회의 힘에 대해서나.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질투하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지금 세상에는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회는 돈 따위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위대한 정신세계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세력이나 또 위정자는 분하게 여기며 두렵게도 느낄 것입니다. 실업가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또 한 가지, 도다 씨의 훌륭한 점은 당신과 같은 후계자를 육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다 씨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학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 씨, 당신은 훌륭하게 그 뒤의 흐름을 열었습니다. 학회는 공중분해되기는커녕 더욱더 커졌습니다. 대개 선대의 중심자가 없어진 단체에서 분열되어 가는 법입니다. 당신보다 고참인 간부도 많았습니다. 당신은 그런 학회를 하나로 뭉쳐 이끌어왔고 지금은 이렇게 세계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경영수완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지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계책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제자의 대표로서 도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그 구상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대신하여 오로지 회원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학회를 이용하고 동지에게 몹쓸 짓을 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라도 저는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사심이 없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찬동하며 따라와 주신 거지요. 당신과 같은 후계자를 둔 도다씨가 부럽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이 실업가가 야마모토 신씨와 2시간 정도 간담하고 난 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6일 일행은 캘커타 시내를 견학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인도 최초의 박물관으로 알려진 인도 박물관이었다. 거기에는 불전이나 자타카라고 불리는 석존의 과거세에 대한 불교 설화를 소재로 한 조각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석존상이 있었는데 같은 불타의 얼굴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모양이 다른 것이 흥미로웠다. 그 후 자이나교회 사원과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하여 건립한 빅토리아 기념당 등을 시찰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이날 밤 일행은 대객전에 자재 구입을 의뢰한 무역상사의 캘커타 지점장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 약속한 저녁 7시에 신씨 일행은 지점장의 사택을 방문했다. 지점장은 일행을 정중히 맞이하긴 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얕잡아보는 듯한 태도가 느껴졌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지점장은 야마모토 신씨에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무대는 3개이군요. 유능한 기업은 모두 세계로 인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회 여러분 중에도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브라질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신자들은 역시 나이 드신 분이 많겠군요. 아니요. 청년이 많고 그들이 각지 활동의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께서 젊기 때문일까요? 나는 회장이라면 좀 더 나이 드신 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신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회장께서도 젊으신 분이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군요. 하지만 젊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있다는 것이니까. 지점장은 더욱 거만한 어조로 말해갔다. 어쨌거나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길은 경제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기본이 무역이지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는 아시아와 무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아 각국이 일본의 경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도 올 겁니다. 더구나 자원도 풍부하고 인건비도 아직은 쌉니다. 확실히 말해 아시아에는 돈벌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캘커타는 장사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라 좀처럼 빈틈이 없습니다. 꽤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도 여기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규모가 큰 대기업만이 일본을 짊어지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그 최전선에서 일체의 운명을 쥐고 있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다. 지점장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현지에서 일해보면 일본 외교관은 도대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이 교섭 루트를 열고 난 후에 정부가 따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외교관들에게는 자신이 국가를 짊어지고 일어서겠다는 기백이 없더군요. 야마모토 씨는 아직 젊으시니 종교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넓게 일본이라는 국가와 세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씨는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꺼냈다. 저는 청년입니다. 따라서 청년으로서 이상과 신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점장은 깜짝 놀란 듯이 신씨를 바라보았다. 야마모토 신씨는 강한 어조로 말해갔다. 일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확실히 무역 상사 등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희생물로 취급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경제 협력을 위해 아시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의 민중에게 정말로 공헌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서 그 나라를 적당히 이용하여 교묘하게 착취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나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일본의 번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지점장은 눈살을 찌푸렸으나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일본은 일찍이 군사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했습니다. 패전 후 일본은 그 반성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번에는 경제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또다시 크나큰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당신은 인도에 계시므로 일본의 일뿐만 아니라 인도의 민중들이 윤택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항상 생각해 가야 합니다. 즉 인도 사람들의 행복을 목표로
공전 공용의 길을 진지하게 탐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점장은 주춤하는 표정이었으나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우리는 공전 공용을 사업의 대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대원칙을 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유감입니다. 불법은 공전 공용의 대원리를 설한 철학입니다. 남을 희생시켜 자신의 번영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거만함을 혁명하는 생명 변혁의 천리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일본을 위해, 세계를 위해 그 불법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진정으로 일본을, 세계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보다 명확해질 겁니다. 신씨를 보고 있는 지점장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신씨는 동행한 멤버를 재촉했다. 자, 여러 가지 의견도 여쭐 수 있었으니 이것으로 신뢰합시다. 지점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이제부터 식사 시간이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꼭 드시고 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말투는 어느새 애원에 가까웠다. 신씨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여 식사하기로 했다. 사자에게는 긍지가 있다. 야마모토 신씨가 무역상사의 지점장에게 굳이 엄하게 대했던 것은 학회를 얕보는 듯한 태도에 대해 도다조세위의 제자로서 자존심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인의 오만함을 경고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신씨는 지점장의 사택에서 호텔로 돌아오자 동행한 간부에게 말했다. 우리들은 식사를 대접받을 필요는 없다. 상대가 학회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쪽 사정이지만 이쪽에서도 해야 할 말은 철저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식사를 대접받기 위해 학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비열한 태도다. 그는 싸우는 사자였다. 다음 날 2월 7일은 인도를 출발하여 버마, 현재 미얀마로 향하는 날이었다. 일행은 오전 9시 반에 호텔을 나와 11시 반 비행기로 캘커타를 출발했다. 이로써 8일 동안 체제했던 인도와 이별을 고했다. 비행기의 창밖으로 겐지스강 하고가 내려다 보였다. 몇 겹의 흐름이 서로 다투듯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비행기가 버마 상공에 들어서자 신씨는 마음속으로 창제를 시작했다. 버마에서는 전쟁 중 수많은 전사자가 나왔다. 그의 큰형도 징병되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사람들의 명복과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창제였다. 오후 3시 비행기는 버마의 수도인 랑군, 현재 양곤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두 사람의 현지 멤버와 어업회사에 근무하는 원양업차 버마에 와 있던 기누타니 세이시라는 일본인 멤버가 마중 나와 있었다. 현지 멤버 중 한 사람은 민몬이라는 사람으로 무역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는 장년이었다. 그는 사업차 버마에 와 있던 일본인 학회원에게 불법 이야기를 듣고 작년 10월 일본을 방문하여 입회했다. 아직 입회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광선유포를 하겠다는 의혹에 불타 절복 중인 친구까지 데리고 왔다. 그 친구는 버마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년이었다. 신씨는 이 버마의 땅에도 새로운 묘법의 싹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진심으로 노고를 위로했다. 랑군은 이제까지 방문한 인도의 각 도시와 비교하면 녹음이 우거져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었다. 또 행인들의 모습도 일본인처럼 느껴졌다. 랑군 시내에는 로얄 호와 이냐호라는 2개의 호수가 있고 언덕 위에는 거대한 황금 불탑인 슈에다곤 파고다가 서 있었다. 일행의 숙소는 높은 누각이 있는 클래식한 캄보자라는 이름의 호텔이었다. 후에 이 건물은 국립예술원이 되었다. 그 야마모토 신씨가 창립한 민주음악협회의 초빙으로 1992년에 일본을 방문한 미얀마 국립극장 무용단의 단원은 모두 이 국립예술학원 출신이다. 일행은 다음날 랑군에서 차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고도, 패구, 바고로 갔다. 패구는 일찍이 몬족 왕조의 수도로 번창했던 곳이며 여기에는 석존의 머리카락 2가닥을 소장하고 있다는 슈에모도 탑과 거대한 석존의 열반상이 있다. 차창 밖에는 나무와 대나무,
니파 야자수로 만든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또 버마는 국민의 대다수가 불교도인 만큼 도처에서 노란 버비를 두른 승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폐구에 도착하여 쉐모도탑을 견학하면서 신실은 니타스 법주에게 말했다. 이 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불교는 상자부의 가르침, 소승교이며 일본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을 만큼 그 실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 깊이 정착하여 문화를 키울 수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방빈이라는 관점에서 각 나라의 문화나 전통에 입각하여 묘법 유포를 생각해보면 이 상자부의 불교를 비롯한 아시아의 종교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항상 느껴왔던 점이기도 했다. 니타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종교관도 일본과는 크게 다를 것이고 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합니다. 신씨는 아시아의 동포가 추구하는 평화의 빛이 바로 니시렌 대성인의 불법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자문해왔다. 쉐모도 탑을 시찰한 일행은 대열반상에 안치된 건물 앞으로 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신장이 약 55m나 된다는 석가상이 길게 누워 있었다. 벽돌을 쌓아 올린 후 석회 반죽을 발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금색의 버비로 몸을 감싼 온화한 열반상의 얼굴은 미소를 짓고 있는 듯이 보였다. 신씨는 니타스 법주에게 말했다. 예하께서 오시니까 석존도 미소를 짓고 있군요. 아니 야마모토 선생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두 사람은 미소가 오갔다. 대열반상을 견학한 후 일행은 랑군으로 돌아와 호텔에서 잠시 휴식했다. 저녁 무렵엔 시내에 있는 일본인 묘지를 방문했다. 버마에서 전사한 신이치의 큰형인 기쿠오의 추선법회를 하기 위해서였다.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묘지 안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그 묘지 안쪽에 대동아 전쟁 전몰 영령비라고 새겨진 비석이 서 있었다. 버마 전선에서 사망한 전우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1947년 5월에 버마 박명군의 생존자들이 세운 것이다. 버마에는 1944년 3월 8일 태평양 전쟁 중에서도 가장 무모한 작전이라고 하는 인팔 작전이 실행된 것이다. 일본군이 영국의 식문지인 버마를 침공한 것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다음해인 1942년 1월이었다. 그리고 3월에는 수도 랑군을 점령, 얼마 후 버마 전 국토를 지배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그때 일본군과 함께 싸웠던 것이 버마 독립의용군이었다. 이 의용군의 중심적 인물이 후에 버마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웅산이다.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는 그의 딸이다. 당초 아웅산은 영국으로부터 버마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일본군에 협력하여 일본에 점령하에 있던 해남도 하이난섬에서 동지와 함께 일본군에게 군사훈련을 받았다. 처음에 일본군은 버마를 점령한 후 독립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점령 후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약속한 독립을 미루어갔다. 당연히 일본군은 지지를 잃었고 버마 국내는 비판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버마에서 철수한 영국군은 인도의 임팔 등을 거점으로 버마 탈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국경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거기에 비해 일본군은 방어를 굳히기보다는 단숨에 임팔을 공격하여 영국에 타격을 주려는 작전을 짰다. 이것이 임팔 작전이다. 버마에서 임팔로 가기 위해서는 험난한 산악지대를 넘어야만 했다. 그 때문에 제1선 무대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식량이나 탄약, 연료 등의 물자 수송이 어려워 보급 계획을 세우지 못해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작전의 발안자인 버마 북부의 방해를 담당하고 있던 제15군 사령관은 이 작전의 시행을 강경하게 주장했다. 그는 남보다 자부심이 강하고 격렬한 기질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또 영국군을 격퇴하여 전공을 쌓은 데서 오는 만심과 방심도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한다는 모든 것은 칭찬으로 바뀔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작전의 옳고 그름을 심사숙고하기보다는 과신과 공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 해도 좋다. 게다가 그는 반대 의견을 주장한 참모장을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경질까지 했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단지 로봇처럼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만 발탁해 간다면 조직은 안전핀을 잃고 폭주하게 된다. 한편 대본영, 전시 중 일본 천황 밑에 있던 최고지휘본부에서도 물자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인팔작전에 반대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1943년 8월 일본은 버마의 독립을 인정하고 바모 정부가 발족했다. 그러나 독립이라고 해도 겉만 그럴듯하고 사실상 일본군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일본이 버마의 독립을 인정한 것은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이라는 명목을 유지함과 동시에 버마 사람들의 반발을 달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령으로 있던 인도의 독립운동을 부추겨 영국을 혼란시키려는 속셈도 있었다. 당시 대본영에서는 버마를 힘들어진 전시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로 삼으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인팔작전의 무모함을 알면서도 강경하게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결국 반대 의견은 차례로 봉쇄되고 누구도 책임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태는 한 방향으로 끌려갔다. 마침내 인팔작전의 최종 계획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객관적인 조건을 전혀 무시하고 인팔을 3주 이내에 함락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15군 사령관은 인팔을 공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리고 직접적인 결재권을 지닌 박면 군사령관과 대본영도 최종적으로 인가하고 말았다. 그런데 대본영은 현장에서 보내온 자동차 중대 등의 중강 요청을 당초에 이할이하로 삭감했다. 더욱이 탄환이나 식량 등의 물자 보급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작전을 결행했다. 물량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승리할 가망은 전혀 없었다. 그야말로 근거 없는 정신론이 현실을 직시하는 눈을 가려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1944년 3월 8일 인팔작전이 개시되었다. 병사가 휴대한 식량은 겨우 3주일분에 지나지 않았다. 식용으로 끌고 가던 소도 대부분 강물에 빠져 죽었다. 작전 개시로부터 약 1개월 만에 일본군은 간신히 인팔 근처까지 왔지만 영국군 전차의 맹공격으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 탄환과 식량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중수송으로 식량 등의 보급이 가능했던 영국군에 비해 일본군 전선은 대부분의 보급수단이 단절된 상태였다. 5월 말이 되자 우기가 시작되었다. 굶주림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이질이 병사들을 괴롭혔다. 게다가 6월 1일 작전에 참가했던 3개 사단 중 한 사단장이 독단으로 사단을 철수시키는 전대미문의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 때문에 나머지 2개 사단이 더욱 궁지에 몰렸다. 인팔작전의 실패는 이미 분명했다. 육군 참모총장과 박명 군사령관도 제15군 사령관도 모두 실패를 통감했다.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작전 중지라는 말을 입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그것을 말하면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작전을 중지하기는커녕 시간만 끌며 방치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상층부의 보신과 무책임이 전선에 있는 병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병사들은 전투뿐만 아니라 굶주림이나 병으로도 죽어갔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도 속출했다. 인팔작전이 중지된 것은 작전 개시일로부터 실로 4개월 후인 7월 초의 일이었다. 철수 또한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다. 인팔에서 버마에 이르는 길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쓰러져 있어 백골 가도라 불렸다. 실로 군 상층부의 무책임이 작전에 참가한 약 10만 명의 병사들 중 전사자가 약 3만 명, 부상이 약 4만 명이라는 사태를 초래하게 이르렀던 것이다. 그에 비해 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며 후에 미국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장군의 책임감은 참으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사상 최대의 작전으로 알려진 노르망디 상륙에 즈음하여 아이젠하워는 만전의 준비를 갖추었다. 게다가
만약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에 성명까지 준비했다. 거기에 연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상륙작전은 충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없어 나는 군대를 철수했다. 이 시기에 이 지점을 공격하겠다는 나의 판단은 입수 가능한 최고 정보에 근거하여 내린 것이다. 공군과 해군은 있는 힘을 다해 용감하게 의무를 완수해 주었다. 만약 이번 작전에 잘못이 있어 비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나 한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실패할 경우를 생각해 준비한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 승리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실패할 경우까지도 생각하여 사전 준비를 주도 면밀하게 추진한 책임감이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었다. 여하튼 인팔작전의 실패는 버마 전선에 일본군을 또다시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가 되어 이후 일본군은 패배를 거듭하게 된다. 야마모토 신시의 큰형인 기코오는 인팔작전에서 전선으로 군수품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작전을 중지한 후에는 철수 부대를 원조하기 위해 랑군에서 북쪽으로 약 600km 위치한 고도인 만달레이 서쪽의 민기안 부근에서 도강 수송을 담당했다. 민기안은 이라와디 강과 친두인 강의 합류 지점이다. 그리고 1945년 1월 11일 이라와디 강의 수송 임무 중에 기코가 타고 있던 배가 영국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전사했던 것이다. 29세였다. 명랑하고 쾌활하며 책임감과 정의감이 강한 형이라 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신이치는 형들 중에서도 특히 큰형인 기코를 신뢰했다. 이 형과는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다. 그 하나가 큰형과 서로 나누어 가진 깨어진 거울 조각이다. 그 거울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왔던 거울이었다. 아직 신이치가 어린 소년 시절의 일이다. 아타는 순간 거울이 깨져버렸다. 큰형과 신이치는 여러 거울 조각 중에서 각각 손바닥만한 크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중요한 보물이었다. 큰형은 징병되자 그 거울 조각을 가지고 출정했다. 신이치는 형이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 거울을 꺼내어 보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자기도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이치도 또한 거울 조각을 보면서 형을 그리워했다. 처음에 큰형은 중국 대륙에 출병해 있었으나 잠시 귀국한 적이 있었다. 그때 큰형은 분한 마음을 풀 길 없다는 모습으로 전쟁의 비참함을 신이치에게 말했다. 일본군은 잔악하다.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일본은 거만해져 있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이런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다. 신이치, 전쟁은 결코 미담이 아니야. 결국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일이 용납될 수 있단 말인가? 모두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그래도 형은 제국 군인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전쟁터를 보고 왔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말하는 거야. 그 큰형의 말에 언제까지라도 신이치의 마음에 새겨져 떠나지 않았다. 당시 신이치는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해 4월부터 국민학교령에 따라 그가 다니던 하네다 고등소학교에 히기나카 국민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민학교령의 황국의 도에 따라 초등 보통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적인 훈련을 한다고 있듯이 학교는 나라를 위해 충의를 다하는 소국민을 훈련하는 도장으로 변해갔다. 어린 혼에게까지 군국주의를 불어넣은 것이다. 신이치도 국민학교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죽는 것이 신민으로서 진정한 길이라고 배웠다. 그런 만큼 큰형이 말한 전쟁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마침내 국민학교 졸업이 가까워지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도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강한 마음에서 소년 항공병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형이 말한 것처럼 전쟁은 잔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은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는 성스러운 전쟁이다. 신이치는 순수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이치가 소년 항공병이 되는 것을 결사 반대했다. 그래도 신이치는 지원했다.
그가 없을 때 지원서를 보고 해군 담당자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엄하게 말했다. 우리 집안은 신시위로 셋이나 군대에 갔다. 얼마 안 있어 넷째도 간다. 게다가 다섯째마저도 데려갈 작정인가?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 아버지의 기백에 담당자는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신씨가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호통쳤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군대에 보내지 않겠다.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이었다. 신씨는 불만스러웠다. 그러나 큰형이 했던 말이 신씨의 머리를 스쳐갔다. 나중에 남아서 일가를 지탱하는 것은 신씨 바로 너다. 아버지의 힘이 되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어머니를 소중히 내 목까지 효도하기 바란다. 신씨는 할 수 없이 집 근처에 니가타 철공소에 시집했다. 회사는 군수공장으로서 함선 부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사내에는 청년학교가 설치되어 공장 실습과 공부 외에 군사교육이나 훈련도 했다. 지도원은 생산력을 올리는 것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사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큰형인 기쿠오를 비롯해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생각하고 피곤에 지친 몸을 채찍질하면서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어느 날 지도원이 나사의 절단 방법과 관련한 방정식을 칠판에 쓰며 설명했다. 그러나 대략적인 설명이라 신씨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질문하면 지도원은 꾸짖었다. 뭐라고? 그런 것은 몰라도 된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다른 말은 필요 없다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였다. 청년학교에서는 지도교관이나 상급생에게 차례로 돌아가며 구타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공장이나 학교도 군대와 마찬가지였으며 국민은 모두 병사라고 해도 좋았다. 이 무렵부터 신씨는 심한 기침을 하거나 발열이 잦았다. 그것은 1944년 여름 맹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의 일이었다. 청년학교의 군사교련 시간에 훈련용 나무총을 메고 가마타역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다마가와강 제방을 향해 행진하던 신씨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다. 왜 그래? 괜찮아?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그를 부축해 주었다. 괴로웠지만 그날은 간신히 마지막까지 교련을 견뎌냈다. 그러나 피를 토했다. 신씨는 결핵에 걸려 있었지만 무리를 거듭하면서 일과 교련을 계속해온 것이다. 39도의 발열을 참고 일한 적도 있었다. 임파선은 붓고 볼은 홀쭉해졌지만 한가로이 의사에게 진찰이나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 단지 건강상담이라는 잡지만을 의지하여 그나마 자신이 건강에 신경 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식량 사정도 최악인 시대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도 없었다. 그 후 하는 수 없이 사물을 보는 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1945년 초에는 결국 의사로부터 지방에 있는 결핵 요양소에 들어가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미 병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던 것 같다. 이 무렵 일본의 폐색은 짙어갔다. 소년 항공병이 된 친구들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그의 귀에 들려왔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친구도 있는데 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마침내 가마타도 대공습에 휩쓸렸다. 그때에도 신씨는 큰형과 나누어 가진 거울 조각을 주머니에 간직한 채 소이탄 속을 빠져나왔다. 공습 때문에 입원한다는 이야기도 중도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 가슴병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신씨를 계속 괴롭히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던 것은 전쟁이 끝나면서 오는 정신적 공허감이었다. 천황을 위해 순사하라는 교육을 받으며 국가를 믿어온 신씨에게 종전은 모든 가치관을 상실하게 했다.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던가? 천황이란, 국가란,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패전의 잿더미에서 서서 그는 고뇌하고 사색을 계속했다. 그 확실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도다조세이와 만나기까지 전쟁이 끝나고 2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전쟁이 끝나자 야마모토 신씨가 근무하고 있던 니카타 철공소는 폐쇄되었다. 그놈은 가마타고 현재 오타쿠의 시모마 로쿠에 있는 내연기계 회사에 근무하며 가게를 지탱해 갔다. 전후의 식량난은
병든 신이치를 괴롭혔지만 그보다도 지식에 굶주려 있었다. 정신을 충족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일하면서 야학에 다니기로 했다. 교장의 이해도 있고 해서 간단한 필기시험만으로 1945년 9월부터 간다의 미사기초에 있는 동양상업고등학교 야간 2학년에 편입 허가를 받았다. 다음 해인 1946년 1월에는 셋째 형이, 8월에는 넷째 형이, 9월에는 둘째 형이 군대에서 돌아왔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밝아졌고 일가는 활기에 넘쳤다. 그러나 큰형 기코의 소식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가족이 알고 있는 소식으로는 남쪽으로 갔다는 것뿐이었다. 큰형 이야기가 나오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괜찮다. 걱정 마라.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 형이 말하지 않았니?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타이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전쟁이 끝나고 2년이 다 된 1947년 5월 30일의 일이었다. 오모리구 현재 오타쿠의 모리가사키에 있는 집에 공무원이 찾아왔다. 이곳은 아버지가 세놓은 집이었으나 종전 직후부터 일가가 살고 있었다. 나이든 공무원은 딱한 표정으로 편지 한 통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큰형이 전사했다는 통지서였다.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더니 가족들을 뒤로하고 돌아앉았다. 등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숨을 죽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통지서에는 1945년 1월 11일 향년 26세 버마에서 전사라고 쓰여 있었다. 그 시점에서는 전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또 큰형은 29세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통지서에는 3살이나 틀리게 쓰여 있었다. 나이가 다르다는 점으로 미뤄 모든 가족은 전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말았다. 얼마 안 있어 유골이 돌아왔다. 그것을 보자 가족들의 부질없는 바람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신이치는 반드시 큰형이 자기와 나누어 가진 어머니의 거울 조각을 몸에 지닌 채 숨을 거두었으리라 생각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큰형의 유골을 부둥켜 안고 있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마음이 굳세셨다. 그런 어머니가 힘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자 신이치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의 강한 마음을 말해주는 이런 추억이 있다. 전쟁이 끝날 무렵의 일이다. 가마타구의 고자에 있던 집이 공습으로 불타는 것을 막기 위해 헌다는 결정에 따라 강제 소개되었다. 할 수 없이 근처의 친척집의 건물 한 동을 증축하여 옮기기로 했다. 가구도 옮기고 다음 날부터 모든 가족이 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공습이 있었다. 그 집도 소위탄의 직격으로 맞아 전부 불타버렸다. 겨우 집에서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직사각형의 괴짝 하나였다. 다음날 아침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타다 남은 것들을 치웠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전부 불타버렸다. 오직 하나 남아있는 괴짝에 가족은 기대의 눈길을 모았다. 그러나 괴짝을 열자 모두 할 말을 잃어버렸다. 괴짝 안에서 나온 것은 히나 인형, 일본에서 3월 3일 히나 축제 때 장식하는 인형이었다. 그 가장자리에 죄송스러운 듯이 양산 한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필사적으로 괴짝을 꺼내온 것은 신이치와 남동생이었다. 신이치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모든 가족이 원망스러운 얼굴로 공허한 시선을 희나 인형에 쏟았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이 희나 인형을 장식할 수 있는 집에 반드시 다시 살게 될 거야. 어머니도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애써 밝게 말하는 어머니의 강함에 격려받은 가족은 다시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잿더미가 된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강한 투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어머니에게도 큰형의 전사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다. 유골을 끌어안고 언제까지나 어깨를 부르르 떨며 눈물에 젖어 있었다. 신이치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때부터 아버지도 눈에 띄게 늙어갔다.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야마모토 신시 일행은 란군 시내에 있는 일본인 묘지에서 대동아전쟁 전물 영령비를 향해 니타스 법주 도사로 독경 창제했다.
CH의 큰형을 비롯해 범화전선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명복을 빌며 진지하게 기원했다. 창제 소리가 노을진 하늘로 울려 퍼졌다. CH의 창제는 한국 평화에 대한 강한 맹세가 되어갔다. 추손의 창제를 마치고 신실은 마음속으로 큰형의 얼굴을 떠올리며 니타스에게 말했다. 함께 근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을 비롯해 여기에서 숨진 전몰자 여러분에 대한 최고의 수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실은 전몰자 비 앞에 잠시 멈추었다. 그는 생각했다. 인류는 결코 전쟁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전쟁과 혁명에 몰두한 20세기는 이미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전시중의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결국 권력은 인간을 이용하고 그 수단으로 해왔다. 신씨는 그대의 인격과 모든 타인의 인격에 갖추어진 인간성을 항상 목적으로 하되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서만 사용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칸트의 말을 상기했다. 이 인간을 수단으로 하지 말고 목적으로 하라는 원칙은 국가 권력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의 싸움에서 희생되는 것은 항상 인간이며 무명의 민중이 아니었던가. 무서운 본말 전도라고 해도 좋다. 그는 20세기라는 시대가 대량 학살에 몰두해온 일을 상기하자 가슴속에 분노와 슬픔이 넘쳤다. 20세기의 개막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903년 초대 회장인 마키쿠치 스네사부로는 젊은 시절 그의 처녀작 인생지리학에서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의 생존 경쟁을 언급했다. 거기에서 마키쿠치는 군사적 경쟁, 정치적 경쟁, 경제적 경쟁, 인도적 경쟁의 4가지를 예로 들며 인류사가 인도적 경쟁으로 향하기를 대망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년의 일이다. 놀랄만한 성견지명이라 해도 좋다. 그러나 그 후 세계는 군사적 경쟁에 광분하여 전쟁을 되풀이해왔다. 일본도 그 당사국이었다.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마침내 일본은 패전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전쟁 전에 일본은 군국주의 일색으로 도색하여 전쟁으로 폭주하게 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은 사상 통제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치안유지법의 성립이다. 치안유지법은 오늘날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악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생겨난 것일까?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를 초래하여 자본가를 윤택하게 하는 한편 물가 상승에 따라 민중의 생활은 핍박해져 갔다. 그 때문에 쌀소동까지 일어났다. 그러한 가운데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비롯해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갖가지 대중적인 운동이 넓혀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운동들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획득이나 정당 내각제, 보통선거의 실시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이다. 그리고 1924년 호원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당 정치가 시작되자 가토 다카하키의 호원 3파 내각은 25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선거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나 농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보통선거를 행할 수 있게 되면 사회자들이 선거에 당선하여 중의원에 진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더욱이 1925년 1월에 일소 기본조약이 조인되자 공산주의의 사상에 유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도 더해갔다. 그래서 내각은 보통선거법으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사상통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같은 해 3월 보선법안의 성립에 앞서 치안유지법을 가결한 것이다. 그 후 국채의 변혁을 목표로 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결사가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국채란 메이지 헌법에서 제정한 만세 일개 신성불가침의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를 말한다. 보통선거라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결실을 맺으려는 그 순간 모순되게도 같은 정당 내각의 손으로 자유를 짓밟는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많은 국민은 빠른 시일 내에 치안유지법의 위험한 본질을 간파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악법은 3년 후 1928년 형벌의 사형과 무기징역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으로 개미구멍처럼 자유와 인권의 뿌리를 갈아먹었다.
권력이 맹위를 떨칠 때에는 반드시 사상이나 신교가 개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사상과 신교의 자유를 지키는 싸움을 잊어버리면 시대는 암흑의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법칙이며 역사의 식명이다. 1926년 12월 쇼와의 막이 열렸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안과 관동 대지진의 큰 타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일본에 1929년 세계 대공황의 폭풍이 몰아쳤다. 더욱이 안팎은 실로 격동의 시대였다. 심각한 사회 불안은 국가주의 운동을 대두시켰고 정치 세계에서는 군부의 압력이 거세졌다. 창가 교육학회가 창립한 것은 그 격동이 한창이었던 1930년 11월 18일의 일이었다. 그 다음 해의 9월에는 이른바 만주사변이 발발하여 일본은 이후 15년에 이르는 중일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 전쟁을 지지했다. 그것은 매스컴으로부터 진실한 정보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도 크게 좌우했다고 할 수 있다. 만주사변의 계기가 된 관동군의 만주철도 폭파도 당시의 신문과 라디오는 군부가 날조한 정보만을 알렸을 뿐 침공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세우려 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31년 9월 19일자 도쿄 아사히 신문은 포악한 중국 병사가 만주 철도선을 폭파하여 우리 수비병을 습격했기 때문에 우리 수비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응전하여 라고 보도했다. 더욱이 이 신문은 4일 후인 23일자에서는 만주 문제의 빠른 이해라는 주제로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그 전문에는 이 사변의 원인은 단순히 포악한 중국 병사가 우리 만주 철도를 파괴한 하나의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만주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조약상의 권익을 중국 관민이 번번하게 침해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사람들이 중국인에게 적의를 품고 관동군의 침공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은 관동군이 주도 면밀한 계획 아래 철도를 폭파하고 그것을 중국군의 지시라고 속인 음모였다. 물론 당시부터 군부는 보도를 관제하고 있었다. 저항하면 당연히 압력도 가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매스컴이 진실을 알리는 본래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면 전쟁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어쩌면 남아있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매스컴은 자진하여 군부에게 협력하고 국군 미담을 날조하여 전쟁을 예찬했다. 매스컴이 보도하는 정보가 진실이라면 그것은 민중의 지도가 되고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매스컴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여 진실을 감춘다면 민중은 어떻게 되겠는가? 따라서 언론인의 책임은 실로 무거운 것이다. 군부는 5.15 사건, 2.26 사건 등 쿠데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하나 독재의 흐름을 만들어갔다.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을 때도 귀에 거슬리는 국제 여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만주국의 지배를 강화하고 1937년 7월 노구교 사건을 발단으로 마침내 중국과 일본은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8월이 되자 정부는 국민 정신 총동원 실시 요강을 강요회의에서 결정했다. 이후 거국일치, 진충보국, 견인지구를 외치며 신사참배, 교육치거의 봉독, 전물자 위령제, 출정하는 병사 환송 등을 강요했다. 창가교육학회의 발해식이 거행된 것은 이해 가을의 일이었다. 당시 기간지인 신교 1936년 4월호에 게재된 창가교육학회 강령에는 본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창가교육학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학을 연구하여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의 철저한 혁신을 수행하고 또한 그것을 근저로 하는 종교혁명의 단행을 이루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교육개혁을 목표로 출발한 창가교육학회가 드디어 일체의 근저를 이루는 종교혁명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했다. 1935년 12월에 시작되는 오모토교의 제2차 탄압사건, 다음해 9월에 시작되는 히토노미치 교단 탄압사건 등 종교탄압의 폭풍이 몰아치는 속에서 종교혁명을 내건 창가교육학회의 발해식이다.
전도에 어떤 시련도 각오한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도다 주세이는 일어섰다. 암흑시대는 사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국가총동원법의 공포, 대정익 찬해의 성립 등 거국적으로 전시체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미일 개전의 긴장이 고조되는 1941년 3월에는 치안유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그 7개조에서는 국채를 부정하거나 신공 또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을 유포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채의 부정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속하는 문제이다. 결국 국채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로 결사를 조직했다고 인정되면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까지도 완벽히 국가의 지배하에 두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야말로 사상 통제도 갈 곳까지 가버리고 만 것이다. 국가 권력이라는 마성은 이미 흉악한 어금니를 드러내며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 흉포가 한창이었던 1941년 4월 창가 교육학회는 도쿄 간다이 교리스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 강연에서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는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자기를 포함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당시 외치고 있던 멸사분공이라는 사고방식을 명확히 부정하는 것이었다. 학회는 전년 10월 새로운 강령과 규약 등을 결정했는데 그 강령의 제1항목에도 다음과 같이 있다. 본에는 다른 것을 되돌아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세계관에 입각하는 개인주의의 이기적 모임이 아니며 자기를 잊고 공간하는 원시적인 세계관에 입각하는 허위의 전체주의 모임도 아니며 자타 함께 안락한 적강토를 지향하는 정시안적인 세계관으로 진실한 전체주의 생활의 실험 증명을 이루는 것을 그 영광으로 한다. 이 근시안적인 세계관이란 자신만 좋다면 다른 일이나 전체의 번영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삶의 자세를 가리킨다. 또 원시안적 세계관이란 개성이나 주체성을 묵살하고 단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 결국 개인의 존엄을 빼앗고 국가를 찬미하며 전쟁으로 사람들을 내몰려는 군국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자타 함께 안락한 적강토를 지향하는 정시안적 세계관에 입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타 함께 행복을 지향하는 삶이다. 진실한 전체주의란 개인과 사회의 조화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을 통해 주체성을 개화하고 사회 건설에 공헌하는 전체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1941년 7월에는 해보, 가치창조를 창간 그 제5호 1941년 12월 발간의 종교개혁 문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마키구치가 쓴 논문을 게재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도 출처가 애매하고 실증을 수반하지 않는 간념론을 추종하여 귀중한 자타 전체의 생활을 희생시키는 것은 반드시 훈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신사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돌입했을 때 그는 전쟁 수행을 위한 정신적 지주인 국가신도의 잘못을 가면히 바로잡으려 했다. 국가신도는 일본을 현인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현세에 나타나 있는 신인 천황의 나라로 여겼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나 민주정신과 상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적인 선민사상을 육성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나 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키워가게 될 것이다. 실은 여기에 전쟁을 긍정하는 정신적 토양을 만드는 큰 요인이 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멸시의 마음을 키워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상 종교다. 초대회장인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의 차관점도 거기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가 교육학계는 사당 통제가 더욱 격심해져 군국주의의 폭풍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걸었던 것이다. 마키구치는 한 나라를 전쟁으로 이끄는 정신적 지주인 국가신도에 대해 죽음을 각오하고 파절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천조 대신에 신차를 받는 것을 가면히 거부했던 것이다. 당연히 마키구치는 미행당했으며
해압에서도 특별고등경찰이 눈을 번뜩이며 강연 중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일국이 망하는 것을 우려하며 암흑시대의 평화의 빛을 보내기 위해 그 근본 사상인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다. 그것에 의해 1943년 7월 6일 마키구치도 도다조세이도 불경죄 및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국가는 인간을 위한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키구치도 일부러 물러서지 않았고 치주하는 곳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천황폐하도 범부이며 황태자 전하 시절에는 학습원에 다니시며 천황학을 수학하셨다. 천황폐하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천황의 현신이라고 말하는 국가신도를 명확히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1944년 11월 18일 영양실조와 노쇠로 옥사했던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왕지에 출생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라 어서 287쪽이라고 말씀하셨다. 왕이 지배하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몸은 권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마음까지 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다. 마키구치는 인간을 유린하는 시대의 경륜 속에서 인간 존엄의 깃발을 끝까지 지키며 생애의 막을 내렸다. 란군의 하늘은 주홍색으로 불타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잠시 전몰자 비 앞에 멈추어서 있다가 다시 제목 삼창을 하고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온 노을이 그의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다. 신이치는 멈추어 서서 새빨간 석양을 바라보았다. 형도 이 버마의 땅에서 이 석양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시대는 변하여 역사는 격통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변하지 않는다. 묵묵히 평등하게 세계로 빛을 보낸다. 신실은 생각했다. 전쟁이 끝난 지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세계의 민중은 전하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전후의 세계는 냉전 구도를 만들었다.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는 그 대립으로 내분과 전쟁이라는 비극에 울고 있는 나라도 있다. 국가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가야 할 때가 이미 다가와 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화와 융합을 도모하는 인류를 하나로 묶는 생명 철학이다. 또 인간 자신이 국가나 집단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뚝 솟은 확고한 자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고이즘의 껍질을 깨고 멸시와 편견을 극복하여 인간성이라는 존귀한 빛을 발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자기 완성을 지향해가는 인간혁명이 불가결하다. 그 원리를 설에 나타낸 것이 불법이며 광산유포란 불법으로 인간 부흥의 시대를 창조하는 데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확고한 평화의 빛이 있다. 지금 신이치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장대하고 먼 여정이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그의 인생 테마이기도 했다. 그는 그것을 위해 무엇부터 손을 써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행은 그 후 란군 시내를 견학했다. 슈에더곤 파고다가 석양의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내를 돌면서 신이치의 가슴에는 죽은 큰형과의 추억이 차례로 떠올랐다가 사라져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버마에서 전사한 큰형이 생각날 때마다 언제나 다케야미 마치오의 소설 버마의 하프를 떠올렸다. 그 내용은 버마 전선에 파견된 한 병사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승려가 되어 동포의 유고를 애도하며 살아갈 것을 결의한다는 소설이다. 그 소설에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모르고 패주하는 일본의 한 부대가 영국군에게 포위당하는 장면이 있다. 이 부대는 음악학교 출신인 대장의 영향으로 자주 노래를 합창했다. 이때에도 합창이 한창이었다. 근처에는 폭약을 실은 화물차가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어 그 폭약이 사격을 받으면 전멸해버린다. 먼저 그 화물차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군은 영국군의 포위를 모르는 듯이 모두 병사들이 즐겁게 뜰의 잔치와
오두막집을 노래하며 화물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화물차를 이동시키고 얼마 후 합창이 끝났다. 일본군이 돌격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주위에서 오두막집의 노래가 들려왔다. 영국군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노래는 영어였지만 같은 곡이었다. 이어서 뜰의 잔디가 울려 퍼졌다. 오두막집도 뜰의 잔디도 영국에서 오래전부터 애창해온 곡으로 여기에 일본어 가사를 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병사에게는 기회 익은 곡이었다. 적도 아군도 없이 양군 병사들은 소리를 모아 노래했다.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 병사들이 나와서 서로 손을 잡았다. 일본군은 거기에서 3일 전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노래가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 헛된 피를 흘리지 않고 끝나게 한 것이다. 음악이나 예술에는 국가의 벽이 없다. 그것은 민족의 고유성을 지니면서도 보편적인 공감의 폭을 가지고 있다. 랑군거리를 돌면서 신이치의 내리에 어떤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색을 거듭하는 사이에 점차 하나의 명확한 실체로 맺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2월 9일 일행은 오전 중에 버마를 출발하여 타이의 방콕으로 향했다. 2시간 정도의 비행이었다. 방콕 공항에는 작년에 일본인 멤버 2사람이 마중 나와 주었다. 2사람은 신심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자신들도 이제 광선유포를 위해 일어서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저녁 때 일행은 방콕에 있는 일본인 레스토랑으로 식사하러 나갔다. 그 레스토랑에서 한 여종업원이 야마토 신이치에게 말을 건네왔다. 학회원이었다. 그다지 신심에 힘써본 것 같지는 않았으나 일본에 있었을 때 신이치와 부인부장인 기와라 가스의 얼굴은 세이쿄 신문 등에서 사진으로 보아서 알고 있다고 했다. 신이치는 이번 방문지에서 학회원이 전혀 없는 나라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이번까지 갔던 나라마다 멤버가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자 공항에 마중 나왔던 2명의 장년이 찾아왔다. 일행은 그들과 함께 호텔 정원에서 간담했다. 2명 모두 활동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기색이었다. 신이치는 잘 알아듣도록 지도해 갔다. 신심이라고 해도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조석은행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자신의 주위에서 고뇌를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쳐가면 됩니다. 결국 주위 사람을 배려하고 우정을 넓혀가는 속에서 자연히 포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심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격려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조직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가까운 장래의 타이에도 지구를 만들겠습니다. 또 여러분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간부를 파견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광선유포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타이에도 많은 멤버가 생길 겁니다. 멤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에게는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자 지구 결성이라는 이야기는 2 장년에게는 큰 목표가 되었다. 미국과 브라질에 비해 타이는 이때에 비로소 광선유포의 아주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에 불과했다. 그것은 약간의 비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의 씨앗을 소중히 키워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했을 때 비로소 광선유포의 화원은 열린다. 학회 광선유포는 국력을 배경으로 하는 포교도 아니며 선교사를 파견하는 포교도 아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눈 떠 사명을 장악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민중의 내발성이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을 장악하고 신이치는 사명을 장악하도록 신이치는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 무렵이 되자 긴 여행 탓인지 모두 피로한 기색이 보였다. 신이치가 이날 저녁 식사를 일본식 레스토랑에서 하려 한 것도 니타스 법수를 비롯한 일행이 현재 요리에 실증을 느껴 식욕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2명의 타이 멤버가 돌아가자 신이치는 계속해서 동행한 간부와 간담했다. 모두 지쳐있는 것 같으니 어서를 배독합시다. 신이치는 가방에서 어서를 꺼내어 어휘구전을 펼쳤다. 제28품의 일문식의 대사의 용출품을 배독하기 시작했다.
일념에 억겁의 실로를 다하면 본래 무작의 삼신이 염념에 일어나느니라. 소위 남묘호랭개켜는 정진행이니라. 어서 790쪽. 법화경 용출품에 있는 쥐하로 항상 정진함이라 불토를 구하기 위한 고로 법화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신신은 힘주어 말해갔다. 이것은 남묘호랭개켜라고 봉창하는 나의 일념에 억겁의 신고와 노고를 다하여 불도 수행에 면례해 간다면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무작삼신의 부처의 생명이 순간순간 일어난다는 진함입니다. 그리고 남묘호랭개교라고 봉창해 가는 것 자체가 정진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문은 본불인 대성인의 경애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입각해서 말하면 광선유포를 위해 노고하고 끝까지 기원해 간다면 부처의 지혜와 대생명력이 솟아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막힘도 타파하여 대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긴 여행에 모두 피곤한지 모르지만 이번 여행은 동양강포의 여명을 알리는 중요한 아시아에 대한 지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멤버가 있으면 생명을 깎는 심정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격려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미래는 열립니다. 또 각지를 시찰하면서도 그 나라의 강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멍하니 있으면 이 여행은 끝나고 맙니다. 순간순간이 승부입니다. 대성인께서는 법화경의 신심을 관철하시라. 부시를 치는데 중단해버리면 부를 얻지 못하느니라.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일으키려고 해도 손을 놓아버리면 불이 붙지 않듯이 마지막에 방심하여 타성에 흐르면 패배하고 맙니다. 신씨가 어서 배독을 통해 지도하자 동행한 간부들은 잠시 깨는 듯한 기분이었다. 동행한 간부들은 어느새 일정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여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신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이 여행 중에 동양의 광선유포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에는 상자부의 불교가 있는가 하면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종교를 토양으로 하여 여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형성해 왔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인식하지 않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일본에서는 그러한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대부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종교나 문화, 민족성에 대해 연구하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넓히기 위해서도 법화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거듭하여 불법의 인간주의, 평화주의를 세계에 전개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동양의 철학, 문학, 민족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연구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세키 히사오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다. 이제까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장래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명칭으로는 동양학술연구소도 좋고 아시아문화연구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간토와 간 사이에 각각 설치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 당시 성과는 잡지를 발간하여 발표해 가도록 그 연구 성과는 잡지를 발간하여 발표해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장래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동양의 철학, 민족, 문화연구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두 신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 조금씩 장대한 구상의 일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지만 그 중요함을 정말로 알게 된 것은 훗날의 일이었다. 또 한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진실한 세계 평화의 기반이 되는 것은 민족이나 국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인간과 인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입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술 문화의 교류가 아닐까요? 음악이나 무용, 회화 등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민족의 고유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공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등 예술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양한 간부들의 머릿속에는 매월 실시하는 절복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신이치의 이야기는 전부가 놀라울 뿐이었고 그저 감탄할 따름이었다.
음악 교류라고 하면 음악대를 인도에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까?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말하자 신이치는 미소를 띄었다. 그런 것도 시행하게 되겠지만 우선은 음악 등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의 음악이나 무용을, 그것도 클래식에서 현대의 것까지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중이 동서고금의 음악이나 예술을 만남과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맺는 운동을 일으켜 가고자 합니다. 광선유포란 불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개척하여 평화와 문화의 꽃을 피워가는 운동입니다. 요컨대 평화 문화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기여할 수 있는가가 실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불명합이라고 해도 이러한 평화 문화에 대한 공헌이 왕법입니다. 따라서 왕법에는 예술, 교육,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그 문화 창조의 대지가 되는 민중의 생명을 일구어가는 것이 불법입니다. 명합이란 근저로 하는 곳에서 합의라고 있는 것이지 결코 제도적으로 일체화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신앙으로 연만 인격의 기결로서 자기가 시대 건설의 사명을 자학하고 사회를 위해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가는 자세가 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과 왕법을 잇는 것은 인간 자신의 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래 불법자의 종교적 사명은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사명을 완수했을 때 비로소 완결된다. 그것이 가능해야 살아있는 종교다. 불법은 관념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인간 승리의 깃발을 세워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사의 마음으로 평화와 문화의 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동양의 철학이나 민족, 문화를 연구하는 기관을 만들려는 것도 또 음악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신이치의 이러한 구상은 마침내 동양학술연구소, 후에 동양철학연구소나 민주음악협회 등의 설립으로 실현되어 새로운 문화창조의 원동력이 되었다. 다음 날은 방콕 시내를 시찰했다. 차를 타고 시내를 달리자 거리 곳곳에서 빌딩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오토바이와 사무로로 불리는 3륜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며 활발하게 오갔다. 그 떠들썩함 속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발전해가는 타이의 열기를 느꼈다. 차 안에서 그는 니타스 법주에게 말했다. 예하, 타이라는 국명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자유라는 이름의 나라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전쟁 전후를 통해 유일하게 끝까지 독립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요. 이름은 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러나 전쟁 중 그 타이의 독립을 위협했던 것이 일본의 군국주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버마 침공을 위해 타이로 진군했다. 그 전투에서 몇백 명의 타이인이 죽었다. 일본군은 일단 타이의 독립을 보증한다고는 했으나 계속 주둔한 채 압박을 가했다. 신이치는 전쟁 중에 있었던 아시아의 역사를 생각하자 애이는 듯 마음이 아팠다. 태면 철도, 즉 타이와 버마 사이를 잇는 철도 건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군이 타이에 진주한 다음해인 1942년 7월부터 버마로 가는 육로 보급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작한 건설이었다. 열대우림 속을 뚫고 가는 어려운 공사였지만 불과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이적인 속도로 총 415km나 되는 철도를 완성시켰다. 이 철도 건설에는 영국 등의 연합군 포로가 약 5만 5천 명,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강제 연행된 노동자가 약 7만 명, 30만 명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이나 동원되었다. 그 결과 포로들 중에 1만 1천 명이 죽었고 아시아 노동자의 경우는 실로 반수가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실로
침묵 한 개당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냈다. 신씨는 생각했다. 아시아를 다녀보면 어느 곳이나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다. 일본군은 두 번 다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결코 이 역사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겸허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신이치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아시아 사람들과 동거하며 행복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을 결의했다. 일행은 방콕에서도 몇몇 주요 사원을 시찰하기로 했다. 그것은 총본산에 건설할 예정인 대객정과 이미 신이치가 구상하고 있던 정본당 건설에 참고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맨 처음 방문한 곳은 차오프라야 강에서 가까운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불리는 왓 프라케오였다. 흰 벽으로 둘러싸인 경내에는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불탑과 프란이라고 하는 탑장이 우뚝 솟아있고 오렌지색과 녹색의 사찰 지붕이 햇볕에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타이 왕실에 속하는 유서 깊은 사원이다. 신이치가 구조 양식이나 장식을 세밀히 돌아보고 있을 때 안내원이 옆 건물이 왕궁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기쁜 듯이 이렇게 말했다. 국왕 내부는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구미를 방문하시고 얼마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그 표정에서 국왕에 대한 경애의 마음이 느껴졌다. 왕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두텁고 특히 젊은 라마 9세, 즉 포미펀 국왕은 매우 영미한 국왕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국왕은 신시아 같은 33세였다. 일행은 와 프라케오에서 차오프라야 강 건너편에 있는 왓 아룬을 둘러보았다. 사원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큰 탑이 솟아 있었고 그것을 에워싸는 듯이 4개의 작은 탑이 서 있었다. 탑 표면에는 각양각색의 도자기가 박혀 있는데 이것이 새벽녘의 황금빛을 받아 비할 데 없이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여 새벽 사원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어서 대리석 사원이라 불리는 와 벤차 마포빗을 방문했다. 이른 그대로 지붕이나 장식된 창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리석으로 지은 사원이다. 신이치는 니타스 법주에게 느낌을 말했다. 제각기 호화찬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니치렌드 성인의 정신을 생각하면 총본산의 건물은 화려하게 하기보다는 질실강건한 것으로 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본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휴머니즘과 세계성을 테마로 한 최고의 종교 건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총력을 다해 응원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총본산의 미래도를 이야기했다. 타이 시찰을 마친 야마모토 신시 일행은 2월 11일 7시 반 비행기로 캄보디아의 시엠라 아프레로 향했다. 여기서는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을 시찰할 예정이었다. 이날은 도다 조세이의 탄생일이었다. 시엠레아프의 호텔에 도착한 신씨는 홀로 은사를 그리워했다. 만약 도다가 살아있다면 오늘로 61세가 된다. 그는 도다가 58세로 세상을 떠난 것을 생각하자 깊은 감개를 금할 수 없었다. 금세의 사명을 모두 성취한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다의 죽음은 신이치에게 너무나도 빠르게 느껴졌다. 그리고 30세까지도 살 수 없다고 했던 자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은사가 수명을 나누어 준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은사에게 말했다. 선생님, 신씨는 선생님의 유언대로 동양의 평화의 빛을 보내기 위해 오늘은 캄보디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미한 한 줄기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눈부신 행복의 양강으로 아시아의 민중을 감싸겠습니다. 도다를 생각하면 그의 몸에는 항상 힘이 넘쳤다. 그것은 그의 청년 시절의 첫 출진이라고 할 수 있는 1952년 2월 가마타 지부의 지부 간부로서 지휘한 법전 이후 깊이 실감해왔다. 신이치는 그 출전의 해압에서 동지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2월은 니시렌 대성인께서 탄생하신 날이며 또한 2월 11일은 도다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신심을 만나게 된 것도
대성인이 출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도다 선생님이 광선유포를 위해 혼자 일어서신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각자 공덕을 받아왔습니다. 그 보응감사의 마음으로 이 2월을 끝까지 싸워 멋진 승리의 결과로서 도다 선생님께 보답하고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는 이때 제자로서 무엇이든 도다의 52세의 탄생일을 축하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광선유포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갈 것을 결의했던 것이다. 그는 도다 조세이의 제2대 회장 취임일인 1951년 5월 3일 75만 세대의 달성이라는 스승의 선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또한 신이치 자신의 인생 목표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학회의 절복진전은 도다의 그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느렸다. 규모가 큰 지부에서도 절복은 한 달에 100세대가 한계였다. 이대로는 도다 선생님의 선언이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신씨는 고뇌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뜻대로 되지 않는 도다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회사의 재건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속에서 도다로부터 가마타의 지부 간부로서 활동을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신씨는 도다의 결의를 허망하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 깊이 결의했다. 도다를 대신하여 제자인 자신이 책임지고 75만 세대를 달성하겠다고 결의하자 투지가 솟고 힘이 넘쳤다. 그날 모인 가마타 지부의 동지는 도다 조세이를 생각하는 신이치의 지도에서 진정한 제자의 마음을 알았다. 가마타 동지들은 신이치를 통해 도다와의 일념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도다와 함께 강선유포에 간다는 사명감이 맥동쳤고 용기가 솟는 것을 느꼈다. 스승을 구하고 스승과 함께 싸우려고 할 때 강선유포에 살아가는 스승의 생명에 맥동이 통한다고 해도 좋다. 가마타의 벗은 휘몰아치는 찬바람 속에서도 가슴을 펴고 용약환희하며 활동을 개시했다. 그 결과 가마타 지부는 한 달 동안 201세대라는 미중유의 절복을 달성했다. 하면 된다. 누구나가 대환희 속에서 그것을 실감했다. 가마타 지부의 쾌거는 촉발의 파동이 되어 전국으로 넓혀졌고 이것이 75만 세대 달성의 돌파구가 되었다. 이 가마타에서 신씨가 전개한 투쟁은 절복의 비약을 이룬 전통의 2월의 연원이 되었다. 야마토 신이치의 아시아 여행은 캄보디아가 마지막 방문지이며 그 이후에 타이, 홍콩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 마지막 방문지에서 은사의 탄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신씨는 너무나 기뻤다. 그는 속 호주머니에서 도다의 사진을 꺼내어 잠시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다. 오후 2시가 지나 일행은 차로 나누어 타고 호텔을 출발했다. 이윽고 활짝 트인 공간이 보였다. 앙코르와트 유적이었다. 이곳은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번영한 앙코르 왕조의 전성기에 수리야 바르만 2세 제1113년에서 1150년경 그가 창건한 사원이다. 완성까지는 약 30년이 걸렸다고 전해진다. 고대 크메르어로 앙코르는 도시, 와트는 사원을 의미한다고 한다. 실로 규모가 큰 사원이며 주변을 둘러싼 해자도 폭이 190m, 전체 둘레가 5.4km에 달한다고 한다. 일행은 정면 입구에서 서쪽으로 납작한 돌을 깔아놓은 참배길을 걸어갔다. 경내에는 돌로 만든 긴 복도와 5개의 당탑으로 이루어진 본전이 우뚝 서 있었다. 앙코르와트는 원래 힌두 사원이었으나 15세기 전반에 앙코르 왕조가 쇠망한 후 불상이 도입되어 상자부 불교, 소승 불교의 사원이 되었다. 이 앙코르와트의 존재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한 사람이 프랑스 박물학자인 앙리 무오였다. 1860년에 이곳을 방문한 그의 기록으로 그때까지 극히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던 유적이 일약 각광을 받게 되었다. 건물은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본전으로 들어가려면 가파른 벽을 깎아서 만든 극형사의 돌계단을 올라가야만 했다. 예하, 올라가실 수 있겠습니까? 야마토 신씨가 묻자 니타스 법주는 말했다. 물론입니다. 올라갑시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모두
숨을 헐떡이며 단숨에 돌계단을 올라갔다. 이끼 낀 본전 앞에 서자 주위에 펼쳐진 푸른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다. 일행은 거기에서 회랑을 둘러보았다. 그 벽면에는 신하나 왕의 사적, 사람들의 생활이나 자연 등을 묘사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몇백 년에 걸친 더위와 비바람의 침식작용으로 여기저기 파괴된 흔적이 보였다. 안내인이 돌기둥을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에 옛날 일본인의 서명 흔적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거기에는 먹으로 쓴 일본 문자가 남아 있었다. 기와라가스가 소리쳤다. 어머, 정말 쓰여있네. 그러고 보니 일본인은 옛날부터 낙서를 좋아했나 봐요. 기와라가스가 낙서라고 말하자 명랑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네모난 기둥 한쪽 면에 쓰여있는 일본 문자는 1632년 정월 모리모토 우콘다유라는 사람이 천리의 바다를 건너 아버지의 추성과 어머니의 후생을 기원하기 위해 불상을 헌납했던 취지를 전하고 있다. 세키 히사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1632년이라면 분명히 도쿠가와 막부가 세국 정책을 실행하기 직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300년 전에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생각을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니타스 법주였다. 세이케 모노가타리에도 나오지만 당시 일본인은 이곳을 석존과 관계가 있는 기원정사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헤이케 모노가타리에는 기원정사의 종소리는 재행무상의 울림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황폐해져 정말로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기와라가스가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을 받아 신씨가 말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이 유적을 보면 옛날 앙코르 왕조가 얼마나 영화를 자랑하고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인류의 유산이지요.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 앞에 남은 것은 이 폐허뿐입니다. 결국 그것을 계승해가는 사람이 없다면 전부 때와 함께 사라지게 된다.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신을 바르게 전해가는 사람이 없다면 부패하고 타락하여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 겁니다. 일체는 사람입니다. 전수받은 사람, 후계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명은 크다. 불법을 영원히 전해가기 위해서 도다 선생님의 정신의 불꽃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도다 조세이의 탄생일을 맞이한 신이치가 제자로서 하는 맹세이기도 했다. 이후 일행은 앙코르 왕조의 수도였던 앙코르 톰을 시찰하고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왔다. 그곳에 베트남의 사이공, 현재 호치민에서 기업의 주재원으로 있다는 작년의 학회원이 찾아왔다. 신이치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곳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멤버와 만난 것이 된다. 신씨는 현재의 상황을 듣고 작년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에도 지구를 만듭시다. 필사에 한 사람이 있으면 길은 열립니다. 작년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다음 날인 2월 12일 일행은 캄보디아를 출발하여 타이의 방콕에 들러 하룻밤 묵고 난 후 13일에는 홍콩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또다시 멤버 대표가 마중 나왔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로비의 모습을 나타내자 모두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뛸 듯이 기뻐하며 손을 흔들었다. 모리카와 가지마사가 말했다. 이상한 일이군요.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몰라볼 정도로 밝고 생기발랄해졌습니다. 신이치는 즉시 동행한 간부에게 말했다. 사람은 바뀌어갑니다. 불법의 지도자는 항상 모든 사람이 생기 있고 생명력 풍부하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반대로 사람들의 생명력을 빼앗고 생기를 잃게 한다면 그것은 마의 작용이 되고 만다. 간부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버리면 마의 작용을 하게 된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치는 웃는 얼굴로 멤버들 쪽으로 걸어가다가 오카이쿠의 얼굴을 보더니 급히 매점으로 향했다. 그가 구입한 것은 3개의 우표 세트였다. 오카의 집에서 열렸던 자담회에 참석했을 때 오카의 아들이 취미로 우표를 수집한다는 것을 듣자 선물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아들에게 전해주라고 우표 세트를 건네자 오카는 몹시 놀랐다. 그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오카에게 말했다. 오늘 밤 자담회를 하기로 했죠. 오늘은 베테랑 이사인 세키 씨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자담회를 해주세요.
일행은 우선 호텔로 가서 짐을 풀고는 쇼핑하러 나갔다. 일본에 남아 빈자리를 지키고 있을 동지들에게 줄 선물 때문이었다. 저녁 때 세키 히사오가 자다메로 출발하자 남은 멤버들은 신이치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협의했다. 처음의 주제는 아시아의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였다. 아키즈키 에이스케가 발언했다. 이번에 방문한 지역에는 캄보디아를 제외하고 일단 회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실제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그러자 모리카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각국의 지구를 만들려고 해도 지구부장이 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임명한다 해도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이사들은 모두 심각한 얼굴을 한 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이치가 단호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모리카와 씨, 아직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간부의 투쟁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동남아시아의 총지부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단지 어려움만 느끼고 있다면 안 됩니다. 모리카와 씨는 30년 후에는 각 나라의 광선유포를 어디까지 추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30년 후 말입니까? 모리카와 가지마사는 대답이 궁했다. 나는 예를 들면 이 홍콩에는 몇만 명의 동지를 탄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콩은 물론 타이나 인도에도 지금의 학회본부 이상의 해관이 세워질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다 선생님이 염원하신 동양강포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때는 도래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방문한 대부분의 나라에 약간의 멤버라도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영에는 무엇을 곱해도 0이지만 1이라면 무엇을 곱하는가에 따라 무한히 커집니다. 따라서 그 일을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키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본부에서 간부를 파견하여 지도의 손길을 뻗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어느 곳보다도 먼저 5월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멤버는 이사급 최고 간부와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오키나와의 간부로 합시다. 그리고 차례차례 아시아에도 지구를 결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두르지 않고 착실하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아시아의 조직 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차례로 만들어 갔다. 검토 과제는 이어서 앞으로의 국내 활동으로 옮겨졌다. 신이치 회장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3일까지 상세한 일정을 짰다. 검토가 끝나자 신씨는 말했다. 이것으로 좋습니다. 내일 일본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즉각 전투를 개시합시다. 이미 그의 마음은 일본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세계 강수유포를 생각한다면 일본에 광포의 모범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목표인 300만 세대를 달성하여 견고한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이치는 일어나 창밖 저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 전진 또 전진이다. 2월 14일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다. 오전 9시가 넘어 오카 이쿠요와 히라타 기미에는 일행을 환송하러 호텔로 와주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공항에 도착해서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줄곧 두 사람과 이야기하며 격려를 계속했다. 홍콩은 100세대를 당면 목표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큰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번쩍게 진지하게 끝까지 기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덕이 있고 목표를 성취하면 대환희가 솟아나와 신심의 절대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표란 큰 편이 좋은 것입니다. 신씨는 두 사람에게 지구 간부로서의 본격적인 훈련을 개시했던 것이다. 그는 오카가 어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홍콩의 여러분을 대표해서 기념으로 휘호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썼다. 묘법의 빛을 받아 세계 제1의 행복자로. 오카는 휘호가 쓰인 어서를 꼭 껴안고 말했다. 선생님, 다음에는 어째쯤 홍콩에 오실 수 있습니까? 내년에도 반드시 오겠습니다. 내후년에도 오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신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과 굳은 악수를 나누고 이별을 고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지나 비행기는 카이타 공항을 날아올랐다. 또 하나, 은사의 맹세를 완수하고
아시아의 평화의 태양의 서광을 비춘 신이치의 마음은 상쾌했다. 이번 가을에는 유럽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는 중동에도 가자. 세계 강선 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하는 그의 구상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일행이 탄 비행기가 하네다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신이치가 공항 대기실의 모습을 나타내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어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각기 인사하는 대표 간부들에게 신이치는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본의 지도를 위해 왔습니다. 동양강포의 이정표는 세워졌습니다. 홍콩의 동지도 일어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포의 대무대 일본입니다. 사자원은 울려 퍼졌다. 지금 새로운 일본의 크나큰 회전이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제3권 평화의 빛 여기가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